싸늘한 밤바람이 서울의 낡은 남대문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녔다. 좌판을 접는 상인들의 부산한 움직임과 떨이요. 떨이를 외치는 마지막 호객 소리가 잦아들면 거대한 시장은 깊은 어둠과 정적 속으로 잠겨들 준비를 했다. 12살 강소미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되고 외로운 싸움의 끝자락이었다.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목에 건 채 소미는 오늘도 쉬지 않고 시장 안을 누볐다. 상자 안에는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로또 복권과 연금 복권이 들어있었다. 가늘고 작은 손으로 복권 사세요. 행운을 사세요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늦은 밤 시장의 소음에 묻히기 일쑤였지만 소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한 장이라도 더 팔아야 오늘 저녁 할머니와 먹을 라면이라도 살 수 있었고 어쩌면 할머니의 약값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터였다. 꼬맹가, 오늘 장사는 좀 어땠냐? 단골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남은 떡볶이 몇 점을 검은 봉지에 담아주며 물었다. 오늘은 영 별로예요. 이모, 날씨도 굳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 버렸어요. 소미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피곤한 기색은 숨길 수 없었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할머니랑 먹어라. 빗방울도 굵어지는데. 얼른 들어가고. 고맙습니다. 이모 내일 또 올게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봉지를 품에 안고 소미는 다시 어두운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는 시장 근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쪽방촌에서 소미를 기다리고 계셨다. 몇 년 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고 소미는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단둘이 세상에 남겨졌다. 할머니는 젊었을 적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지만 지금은 지병인 관절염과 천식이 심해져 거동조차 불편하셨다. 소미가 복권 판매에 나선 것은 그런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소미는 얼마 남지 않은 복권을 팔기 위해 마지막으로 단골 술집들이 모여있는 뒷골목으로 향했다. 취객들의 고성과 웃음소리, 그리고 음식 냄새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골목이었다. 소미는 익숙하게 몇몇 가게를 돌며 복권을 팔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없었다. 오늘 공치는 건가? 할머니 약 사드릴 돈도 빠듯한데 실망감을 애써 감추며 마지막 가게를 나섰을 때 소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평소에는 쓰레기 더미만 쌓여있던 으슥한 골목 구석에 웬 낯선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복 차림이었지만 옷은 흙먼지와 빗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한쪽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눈을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소미의 작은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죽은 건가 아니면 술에 취한 건가?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런 뒷골목에서는 험한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을 소미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쩐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빗속에 버려진 강아지처럼.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처량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술 냄새와 함께 약품 냄새 같은 것이 코를 찔렀다. 남자는 아직 살아있는 듯 했지만 의식은 없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다.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소미는 작은 목소리로 남자를 불렀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 안고 있던 떡볶이 봉지를 내려놓고 남자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비를 맞아서인지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열은 펄펄 끓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소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남자의 옷차림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평범한 노숙자나 주추의자와는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다. 혹시 나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신고했다가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그때 남자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살짝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초점 없이 흐릿했지만 소미의 얼굴을 잠시 응시하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스르르 감겼다. 그 짧은 순간 소미는 남자의 눈빛 속에서 깊은 절망과 함께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을 갈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소미는 결심했다. 비록 자신도 가진 것 없는 처지였지만 이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어깨에 걸치고 있던 낡은 비닐 우산을 펴서 남자에게 씌워주려 했지만 우산은 너무 작아 거구의 남자를 다 가려주지 못했다.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라도 모시고 가야 해.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달리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할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혼나실 게 뻔했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볼 일이었다. 소미는 남자의 팔을 잡아 끌어보려 했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녀의 가녀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근처 가게에서 버려진 두꺼운 박스를 주워와 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남자의 머리맡에 세워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복권 상자에서 아직 팔지 못한 복권 몇 장을 꺼내 남자의 양복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이 복권이 당첨되면 아저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몰라.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소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이자 응원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의 곁에 떡볶이 봉지를 놓아두었다. 그리고는 빗속을 뚫고 자신의 집을 향해 달려갔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할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다. 늦은 밤, 좁고 어두운 쪽방촌 골목길을 한 소녀가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 달려가고 있었다. 차갑고 거센 비바람도 그녀의 뜨거운 마음까지는 식히지 못하는 듯했다. 그날 밤 소미의 작은 선행은 이름 모를 한 남자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낡은 시장의 밤을 적시고 있을 뿐이었다. 쪽방촌으로 향하는 강소미의 작은 발걸음은 빗속에서도 다급했다. 할머니가 계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방.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그곳이 세상에 남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흠뻑 젖은 생쥐꼴로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서 약숙 타는 냄새와 함께 할머니의 깊은 기침소리가 새어나왔다. 할머니, 할머니. 큰일 났어요. 소미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순자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헬쑥한 얼굴, 움푹 팬 눈,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손. 평생을 시장에서 고생만 하신 할머니의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 밤중에 웬일이냐 꼴이 왜 이래. 또 비 맞고 다닌 게야. 할머니는 손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게 아니고요. 할머니, 시장 뒷골목에 어떤 아저씨가 쓰러져 있어요. 피도 많이 흘리고 열도 펄펄 끓고 이대로 두면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소미는 숨을 헐떡이며 방금 전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런 험한 세상에 밤늦게 낯선 남자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소미야, 그런 건 못 본 척하고 얼른 지나쳐와야지. 괜히 잘못 엮였다가는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어서 경찰에나 신고하거라.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소미를 말렸다. 하지만 할머니,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요. 눈빛이 꼭 길 잃은 강아지 같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우리라도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소미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손녀의 간절한 눈빛에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어렵게 살아왔지만 공영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할머니의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다. 당장 자신들의 한 끼 식사도 빠듯한 형편에 낯선 남자까지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정 그렇다면 일단 그 아저씨 상태나 한번 보러 가보자꾸나. 하지만 절대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알겠느냐? 결국 할머니는 소미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미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낡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다시 시장 뒷골목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골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소미가 가리킨 곳에는 여전히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소미의 말대로 남자는 심하게 다친 듯 했고 의식도 거의 없어 보였다. 아이고, 이 양반 정말 큰일 날 셔틀콕 했구먼. 일단 어디든 비라도 피하게 해줘야 할 텐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마땅히 그를 옮길 만한 곳도 없었다. 할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우리 방은 좁지만 그래도 비는 피할 수 있잖아요. 소미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대로 그를 길바닥에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자꾸나. 하지만 딱 하룻밤이다. 날이 밝는 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다른 곳으로 모시도록 해야 한다. 할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소미는 있는 힘을 다해 남자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소녀와 노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남자가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몸을 움직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도우려는 두 사람의 온기를 느낀 듯 아주 미약하게나마 그들의 부축에 몸을 맡기려 애썼다. 천신만고 끝에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쪽방촌의 작은 방에 도착했다. 방 안은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지만 할머니와 소미의 손길이 닿은 곳곳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온기가 느껴졌다. 할머니는 아랫목 가장 따뜻한 자리에 남자를 눕히고 소미는 젖은 수건으로 남자의 얼굴과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소미의 작은 속삭임에 남자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도는 듯했다.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어린 소녀와 노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중얼거렸다. 여기가 어디죠? 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교양 있고 정중한 느낌을 주었다.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아저씨. 길에 쓰러져 계셔서 모시고 왔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푹 쉬세요. 소미의 말에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명료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기억이 하얗게 지워져 버린 사람 같았다. 다만 가끔씩 알 수 없는 단어나 외국어를 중얼거리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보여주는 몸짓이나 표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풍겨 나오곤 했다. 할머니와 소미는 그를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다. 아침 식사로 준비한 것은 멀건죽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아저씨는 그것마저도 힘겹게 몇 술 뜨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고 밤새도록 심한 기침을 해댔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저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래 셔틀콕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양반 신분증이나 돈 될 만한 것도 하나 없고 어찌해야 할꼬. 소미는 복권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나가면서도 아저씨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틈틈이 집에 들러 아저씨의 상태를 살폈고 자신이 먹을 몫의 빵이나 우유를 아껴 아저씨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 아저씨는 그런 소미에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듯 희미한 미소와 함께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곤 했다. 며칠이 지났다. 아저씨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소미가 가져다 준 낡은 책들을 뒤적이며 보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면서도 책을 읽을 때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고 가끔씩 소미가 물어보는 어려운 숙제 문제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소미와 할머니에게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쪽방촌의 가난한 살림에 건장한 남자 한 명이 더부살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식량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할머니의 약값은 더욱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소미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복권을 팔아야 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에게는 늘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따뜻한 유대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소미는 아저씨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고 아저씨는 그런 소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가끔씩 현명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할머니 역시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아저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위로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저씨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왜 기억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위태로운 동거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쪽방촌의 밤은 오늘도 깊어가고 있었고 세 사람의 불안한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저씨로 불리게 된 이민혁의 몸은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며칠을 꼬박 알아누웠던 그는 이제 소미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멀건 죽이나마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 먹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몸에 밴 듯한 습관들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식사를 할 때면 늘 허리를 꼿꼿이 폈고 소미나 할머니가 무언가를 건네면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잠결에 알 수 없는 외국어를 중얼거리기도 했고 가끔씩 소미가 학교에서 가져온 신문이나 낡은 책을 읽을 때는 놀라운 집중력과 함께 날카로운 지성을 번뜩이기도 했다. 그런 모습들은 그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민혁은 자신이 신세만 지고 있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는 방 안의 허드렛 씨를 돕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문짝을 고치고 구멍난 양은 냄비를 어설프게나마 때웠으며 할머니가 약숙을 다릴 때면 군부를 지펴주기도 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미는 그런 아저씨가 좋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른 남자의 든든함이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저씨에게 제잘제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아저씨는 그런 소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현명한 조언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소미가 숙제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저씨는 마치 예전의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수학 문제는 신기할 정도로 잘 풀었는데 소미는 아저씨가 예전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저씨는 옛날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선생님 아니면 박사님 소미의 천진한 질문에 민혁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글쎄다. 소미야,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네가 있어서 아저씨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소미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 역시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민혁을 한 식구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주는 진솔함과 소미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도와주는 모습에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던 것이다. 쪽방촌에 비좁고 누추한 방이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작고 따뜻한 가족애 같은 것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지역의 악덕 사채업자이자 건물주인 백만덕 사장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다. 백만덕은 뚱뚱한 몸집에 번들거리는 얼굴, 그리고 늘 부하 두어 명을 거느리고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소민의 가족 역시 몇 달치 월세와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백만덕이 부하들을 이끌고 소민의 쪽방을 들이닥쳤다. 박씨, 할망구, 아직도 그까짓 월세 해결 못했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 백만덕은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오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험악한 인상과 위협적인 목소리에 소민은 겁에 질려 할머니 뒤로 숨었고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연신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닥쳐. 며칠. 그 소리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당장 돈 내놓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내년들 짐짝이랑 같이 길바닥에 나뒹굴 줄 알아. 백만덕은 방 안의 살림살이들을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다. 그의 부하들 역시 험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위협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기억은 잃었지만 그의 몸속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던 정의감과 약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노인과 어린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소. 민혁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백만덕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의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새끼는 박씨, 할망구. 언제부터 이런 젊은 놈을 집에 들였어? 혹시 새 서방이라도 들인 개냐? 아니면 저 복권 파는 내년 손녀딸이 몸이라도 팔아서 데려온 기둥 서방이냐? 백만덕의 입에서 추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민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백만덕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사과하시오. 지금 당장 저 아이와 할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위엄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에 어떤 힘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백만덕은 민혁의 기세에 자신도 모르게 주춤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더욱 거칠게 나왔다. 이 미친 새끼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야. 이것들아, 저놈 당장 끌어내서 아주 작신을 내버려. 백만덕의 명령에 부하들이 민혁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숙련된 무술가처럼 부하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오히려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해 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간결했으며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기억은 잃었지만 그의 몸은 과거의 어떤 훈련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소미와 할머니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늘 조용하고 병약해 보였던 아저씨에게 저런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었다니. 백만덕은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나가떨어지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는 이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오. 민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백만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황급히 도망쳤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도 방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소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괜찮다. 소미야, 그나저나 저런 자들이 계속 너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겠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호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눈앞에 이 착하고 약한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다. 그는 소미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또 다른 강한 열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백만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위협은 민혁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쪽방촌의 위태로운 평화는 깨졌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투쟁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민혁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터였다. 백만덕 일당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후 강소민의 쪽방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날 이민혁이 보여준 예사롭지 않은 모습은 소미와 할머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동시에 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 어쩌다 기억을 잃고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일까? 민혁 자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백만덕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왔던 분노와 알 수 없는 힘. 그것은 분명 낯선 감각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일부였던 것처럼 익숙하기도 했다. 그날 이후 그의 머릿속에는 이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선명하게 과거의 편린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깊은 잠결에 낯선 꿈을 꾸었다. 높고 화려한 빌딩의 맨 꼭대기층,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진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었고, 자신은 최고급 양복을 입은 채 거대한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임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긴장된 표정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고, 자신은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꿈속에서의 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권위를 지닌 마치 거대한 제국의 황제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내 악몽으로 변했다. 믿었던 부하의 배신, 치열한 암투,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또 악몽 꾸셨어요? 옆에서 잠자던 소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애써 괜찮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꿈속의 장면들로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아주 위험한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의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꾸준한 식사와 휴식 덕분인지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예전에 병약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이와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원흉을 찾아내야 한다는 어떤 강한 의지가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소민의 쪽방촌 주변에 낯선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동네 구멍가게나 식당을 돌며 민혁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자를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은밀하고 집요하게 움직였다. 소민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아저씨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살벌한 기운은 그들이 결코 좋은 의도로 아저씨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민은 아저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더 아저씨 곁을 맴돌며 그를 보호하려 애썼다. 민혁 역시 주변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낯선 사내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듯한 압박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자신을 찾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소미와 할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미야, 할머니, 요즘 동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니? 혹시 낯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묻고 다니지는 않던 어느 날 저녁,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미와 할머니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아저씨, 사실은 며칠 전부터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저씨에 대해 물어보고 다녀요. 혹시 아저씨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소미의 말에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 나는 아무도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좋은 일 때문은 아닐 것 같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골목길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그들을 삼켜버릴 듯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어.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저 아이와 할머니를 지켜야 해. 민혁은 굳게 결심했다. 그는 소미와 할머니에게 자신이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고 말했다.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라도 찾아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그가 없는 동안 두 사람이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물색해 두어야 했다. 아저씨, 어디 가시게요? 위험해요. 그냥 우리랑 같이 있어요. 내 소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소미야, 아저씨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서 당당하게 너희들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해. 걱정하지 마. 아저씨는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는 소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는 할머니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소미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결연했지만 동시에 한없이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다. 소미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아저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편 민혁이 떠나고 난 뒤 백만덕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그는 지난번 민혁에게 당한 수모를 되갚아주기 위해 더욱더 악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는 민혁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야말로 소민의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밤낮으로 쪽방촌 주변을 감시하게 하고 호시탐탐 그들이 방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쪽방촌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소미와 할머니는 서로를 의지하며 불안한 밤을 지새웠고 민혁은 자신의 과거를 찾아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들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 속에서 과연 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민혁이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강소미와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쪽방촌의 밤은 여전히 불안과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만덕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었다. 그는 민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두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쓰기 시작했다. 박씨, 할망구 오늘까지가 마지막인 줄 알지. 당장 밀린 월세랑 이자 쳐서 내놓지 않으면 내일 당장 내년들 짐짝 길바닥에 내다 버릴 테니까 각오하라고. 백만덕은 부하 2명을 대동하고 들이닥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다. 그의 손에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차 앞 딱지까지 들려 있었다.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빌었지만 백만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소미는 두려움에 할머니 뒤에 숨어 울음을 삼켰지만 동시에 백만덕을 향한 분노와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으로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소미가 복권 팔아서 어떻게든 닥쳐 그깟 복권 팔아서 어느 세월의 빚을 갚겠다는 거야. 차라리 내년 손녀딸을 나한테 맡겨. 내 식당에서 허드레실이라도 시키면 밥값은 할 테니. 백만덕의 입에서 나온 추악한 말에 소미는 치욕감과 공포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 더러운 입. 당장 다물지 못하겠나.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섰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이민혁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깊고 차분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기백은 감히 누구도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카리스마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백만덕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민혁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지난번 그에게 호되게 당했던 기억이 있는 부하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너, 이 새끼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여기 있었어. 백만덕이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놈이 상관할 바는 아니다. 민혁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백만덕을 지나 소미와 할머니에게 향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그의 눈빛의 순간 깊은 슬픔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다가는 내 놈은 오늘 여기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실려 있었다. 기억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과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어떤 본능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강인한 의지였다. 아, 하하, 이놈 보게. 기억상실증 걸린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하야. 이것들아, 뭘 꾸물거려. 저놈 당장 붙잡아서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백만덕의 명령에도 부하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민혁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이다. 사장님, 저놈 지난번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눈빛이 한 부하가 겁먹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시끄러 늙은 할망구랑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들이 뭐가 무서워서 쩔쩔매 백만덕은 직접 나서려는 듯 소매를 걷어붙였다. 하지만 민혁은 그보다 한 발 빨랐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백만덕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컥! 백만덕의 입에서 괴로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혁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다. 다시는 이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내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분들을 괴롭힌다면 그때는 내 놈의 목숨을 거둬갈 것이다. 명심해라. 민혁의 싸늘한 목소리가 백만덕의 귓가에 섬뜩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백만덕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부하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내 놈들도 마찬가지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저놈과 똑같은 신세가 될 줄 알아라.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백만덕을 부축하다시피 끌고 도망쳤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방 안에는 한동안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아저씨, 소미가 울음을 터뜨리며 민혁에게 달려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역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런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더욱더 강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괜찮다. 소미야, 이제 다 괜찮아. 그는 소미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민혁은 소미에게 자신이 며칠 동안 겪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기억을 찾기 위해 무작정 밤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과거의 자신과 관련된 작은 단서를 발견했고 그 단서를 통해 자신이 예전에 아주 큰 회사를 운영했던 사업가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신이 왜 기억을 잃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아저씨, 그럼 이제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소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민혁이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들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아니, 소미야, 아저씨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민혁은 소미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아직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미와 할머니가 이제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백만덕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분명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민혁의 과거를 쫓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들의 존재 또한 여전히 그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민혁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동시에 소미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해낸 몇몇 단서들을 조합하여 과거 자신의 회사였을지도 모르는 MH그룹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이름을 중심으로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소미 역시 그런 민혁을 돕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낮에는 복권을 팔고 밤에는 민혁과 함께 MH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의 영민함과 끈기는 민혁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할머니 역시 두 사람을 위해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위태로운 동거와 불안한 탐색 속에서 세 사람의 유대는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혁의 잃어버린 과거와 소미의 작은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운명은 또 다른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민혁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굴지의 첨단 기술기업 MH그룹의 창업주이자 전임 회장이었던 이민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믿었던 측근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살해 위협까지 받아 기억을 잃은 채 도망쳐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강한 결의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자신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던 강소미와 박순자 할머니를 백만덕이라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했다. 민혁은 며칠 밤낮으로 백만덕의 불법 사체 및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의 뛰어난 두뇌는 과거의 명석함을 되찾아 백만덕의 허술한 회계 장부와 협박 녹취 파일,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치밀하게 확보해 나갔다. 소미 역시 낮에는 복권을 팔고 밤에는 민혁을 도와 증거 수집에 힘을 보탰다. 어린 소녀의 순수함과 영민함은 때로는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민혁은 자신이 과거 MH그룹 시절 인연을 맺었던 정의감 넘치는 한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겼다. 그리고 며칠 뒤 백만덕의 사무실과 집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의 모든 불법 행위들이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쪽방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소미와 할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백만덕의 몰락과 함께 이민혁의 존재 또한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운의 천재 경영인 이민혁, 기억상실 후 쪽방촌에서 발견되다. 그를 구한 것은 한 가난한 복권 소녀의 순수한 선행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MH그룹의 주가는 요동쳤고 그를 배신했던 측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모든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소미와 할머니를 자신의 앞에 앉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했다. 할머니, 소미야,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에 소미와 할머니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저를 구해준 것은 바로 소미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두 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품에서 낡은 복권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소미가 처음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던 바로 그 복권이었다. 소미야, 네가 내게 주었던 이 복권 기억하니 비록 당첨되지는 않았지만 이 복권은 내게 세상 그 어떤 행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단다. 이것은 네 순수한 마음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부적과도 같았어. 그는 복권을 소중하게 접어 다시 품에 넣고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 하나를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작은 보답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등기부 등본과 함께 소미의 이름으로 된 교육신탁 증서, 그리고 할머니의 평생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큰돈의 액수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이었다. 아, 아저씨, 이게 다 뭐예요? 소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더듬거렸다. 할머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다. 소미야, 너는 더 이상 어둡고 추운 쪽방에서 복권을 팔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부터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렴. 할머니께서도 더 이상 약값 걱정,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준비했단다. 민혁의 따뜻한 말에 소미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와르르 쏟아내고 말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감격과 감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놀라움이 뒤섞인 뜨겁고 순수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이나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흐흑. 할머니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쪽방촌의 작은 방 안은 세 사람의 뜨거운 눈물과 가슴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세상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피어난 작은 선행이 절망에 빠졌던 한 남자를 구하고 결국에는 기적과도 같은 해피엔딩을 만들어낸 것이다. 민혁은 흐느끼는 소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다. 그를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 대한 복수도, 그리고 MH그룹을 되찾는 험난한 과정도 아직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소미와 할머니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소미는 난생 처음으로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계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꿈을 꾸었다. 넓고
환한 교실에서 마음껏 공부하는 꿈, 할머니와 함께 새집에서 즐겁게 웃는 꿈, 그리고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는 아저씨의 꿈을 이민혁은 창가에 서서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서울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 마치 소미의 미래처럼.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희망처럼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자신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이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소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기와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소미와 박순자 할머니의 삶은 말 그대로 180도 달라졌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던 쪽방촌의 삶은 마치 오래전 꿈처럼 아득해졌고, 그들 앞에는 햇살 가득한 새 아파트와 안정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찬 미래가 펼쳐졌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지긋지긋했던 관절염과 천식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고, 소미는 더 이상 복권을 팔러 밤거리를 헤매는 대신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며 마음껏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민혁은 약속대로 두 사람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는 소미와 할머니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소미에게는 때로는 엄한 스승처럼, 때로는 다정한 아버지처럼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소미는 그런 민혁을 친아빠 이상으로 따르고 의지했다. 한편 이민혁 자신도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측근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와 땀으로 일구었던 MH그룹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그에게는 소미와 할머니라는 버팀목이 있었기에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뛰어난 능력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망은 결국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MH그룹을 예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시간이 흘러 소미는 어느덧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할머니와 민혁 아저씨의 사랑과 지원 속에서 밝고 총명하며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가씨로 자라났다. 그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과거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민혁 아저씨가 베풀어준 조건 없는 사랑과 기회는 그녀 역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민혁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사회운동가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MH그룹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개인적으로는 강소미 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갔다. 재단의 이름은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한 작은 소녀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박순자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미와 민혁의 손을 잡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는 말을 남겼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를 표했고, 소미는 민혁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할머니는 비록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소미와 민혁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소미는 강소미 재단의 일원이 되어 민혁 아저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매진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진심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 인물로 성장했다. 어느 해맑은 봄날, 민혁과 소미는 처음 만났던 남대문 시장의 낡은 골목을 다시 찾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민혁은 소미의 손을 잡고 가만히 말했다. 소미야, 만약 그때 네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 차가운 빛 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인생의 등대와도 같은 존재야. 네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단다. 소미는 눈시울을 붉히며 민혁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에요. 아저씨, 오히려 제가 아저씨께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아저씨는 저와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고, 제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어요. 아저씨는 제게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그리고 가장 든든한 친구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함께 견뎌온 끈끈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피어나고 있었다. 이민혁은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작은 소녀의 순수한 선행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듯이, 아주 작은 친절과 관심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소미 역시 생각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용기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자, 앞으로 자신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야 한다는 소명이라고.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어 나왔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축복하듯이.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한때는 절망의 상징이었던 이 낡은 시장 골목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과 기적의 장소로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건네받은 따뜻한 떡볶이 한 봉지의 온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그들의 선한 영향력 또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